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2심을 가지고 항소심을 가지고 그걸로 또 시나리오를 짜시는 분들도 꽤 있네. 그러니까 그게 유무죄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나 또는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헌법재판소가 뭔가 기간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주 극단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면 정말 하염없이 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 주에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 날 수 있는데 그러면 4월 18일 전에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재판관이 빠지고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나라가 그냥 혼란에 빠지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헌재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말했던 요구들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일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이후 선고가 거의 마지노선일 수밖에 없는 건 처음부터 12월 3일 날 내란이 계엄이 발생되고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이재명 재판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이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 이게 탄핵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 게 중요하고 그럼 결론이 나면 60일 안에 무조건 선고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그래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있던 시절부터 그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후보가 뭐 소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일정을 감안해 주는 거에 마지노선이지 만약에 이걸 넘어선다 그러면 헌재가 처음에 이 판결 이거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 혼란과 국가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단심제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의 심급 판단을 맡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헌재가 그걸 판단하면 그걸 따르는 거죠. 승복하고. 그러니까 근데 헌재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갖고 이거는 판결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뭐 최대 6개월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헌재는 그러면 사실 기관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 존폐를 걸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딜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지만, 모르는 겁니다.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지만, 헌법재판관 일부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정당 내지는 윤석열 쪽하고 딜이 있으면 그 실체는 이런 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체면이 있는 조직이에요, 거기도. 그럼요. 체면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월 18일 데드라인인 것이고, 4월 18일 데드라인 전에 하는데, 만약에 최대한 그러면 4월 18일 데드라인 전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데드라인은 그래도 뭐 이 관례상 뭐 어쩐다 하면은 4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최소 4월 4일은 해야 네, 된다고 4월 그러는데. 4일까지라고 좀 보죠. 우리는. 왜냐하면 근데 4월 2일. 예. 제가 극단적인 예. 지금 그 한계를 뭐 보자면 오케이.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전 금요일이면 4월 11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예. 그 4월 11일에는 우리가 할게라고 주장을 했다고 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오늘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 무효용이 나올 경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최선의 시나리오가 왜냐하면 딜을 지금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딜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줄 거냐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줄 거냐 최선을 해주는 국민의힘의 최선인 거를 어디까지 해줄 거냐.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경우에 당선 무효용이 나올 경우에 4월 11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한 11일 되네요. 그렇죠. 6월 한 11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는 3월 26일 날 오늘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다가 뭐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까? 633 원칙을 지켜.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소심 다음에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야 됩니까? 6월 26일. 6월 26일 날 나야 되잖아요. 예. 그럼 6월 26일 최소 그 안에. 전에 대법원 선고를 해야 되잖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 권성동 대표가 계속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죠. 그러면 6월 11일이 만약에 대선일이면은 6월 11일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2심 때 40일을 더 끌었으니 40일을 당겨라. 그렇죠. 그래서 5월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이 김민하 되는 거고. 평론가 이야기
처럼 지금 악의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예. 거기 헌법재판소에 이제 만약에 악의적인 재판관들이 있다 하면은 거기까지 해준 다음에 자 우리는 자 봐라 이렇게 했으면 4월 11일 날 했으니까.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탄핵시켜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이제 우리 비난하지 마 이렇게 끊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원이 이재명 선고를 빨리 해라. 6월 11일 이전에 안 하면 문제다. 이렇게 비난 대상을 옮겨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강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죄가 나온다면. 저도 이 시나리오대로 국민의힘이 움직이겠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이재명 선고가 나오면 마은혁을 임명할 겁니다. 마은혁을 임명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다시 모으려고 할 거냐? 니네 그렇게 임명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갔잖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도 변론에 참여시켜.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아, 또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이렇게 주장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제가 그동안 변론도 안 들어갔고 하는데 이걸 판단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니네가 임명 안 해줬잖아요. 그 권한은 마은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이 기피하면 그걸로 엄청 공격을 또 하겠죠. 그렇게 임명해달라고 하더니 헌법재판소로 보내달라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가서는 지금 가자마자 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아 오케이 그럼 내가 변론 참여하죠 라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번 다 봐야 돼요. 재판을 전 시간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거를 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변론을 아마 잡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얘기한 대로 11일 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까지 벌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8대0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뭐 주진우, 권성동 이런 분들이 5대3 기강론을 얘기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심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4월 중순에 나면 이재명 재판이 나고 오늘 권성 대표가 노골적으로 그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땡겨라 대법원을. 그래서 이게 니네가 주장하는 국민적 혼란이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지. 후보 자격에. 그러면 대선 전에 이거를 내라라고 하면 만약에 그 일정대로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민주당도 어쨌든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그럼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를 그 소위 말하는 회사용어로 얘기하면 챌린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아니, 플랜 B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될 수가 저는 있지.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헌재에 그러니까 파면 안 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애초부터 타겟팅의 대상이 헌재가 아니라 이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일정을 계산하는 거에서 헌재가 그 압박이 들어오니 근데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면 우리가 기간에 형평성, 그러니까 편향성의 문제가 공격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의 일정을 수용해주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8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두 명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견은 마은혁 임명은 여전히 못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전략을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막힐 거냐면 윤석열 월드에서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월드에서는 지금 5대3으로 이기고 있는데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월드가 만약에 윤석열 월드에서 마은혁이 들어오면 윤석열 월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해라. 2명이 나가고 해라.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겠지.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이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느냐인데 지금까지 움직인 템포로 보면 전략적 우선순위는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거지 윤석열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은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계속 의심해왔던 대형 로펌일까요? 난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이는 손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김한 기자가 이야기했나?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했나? 보이지 않는 손은 체면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 진짜. 근데 보이지 잠깐만. 않는 손은 체면이 없다. 그 대형 로펌설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형 로펌설은 그 대형 로펌에 근무했던 제 친구 입에서 나왔어요. 대형 로펌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뭐래요? 아,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걸 한대요? 잘 안 풀리는 난제들이 몇 개 있는데 한꺼번에 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음모론이 횡행하다 보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 절차와 법리를 따지면서
꾸역꾸역 스멀스멀 하나씩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방식이 똑같다. 나는 그 대형 로펌이 예.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이들이 예. 검찰, 법 쪽에 곳곳에 손이 안 뻗친 데가 없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근데 하면요. 우리나라 이제 제가- 대형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 뭐 다겠죠. 근데 이 다라는 게 윤석열 플러스 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공기가 훨씬 더 이상해진 거잖아요. 이 공기가 훨씬 더 이상해진 거고 훨씬 더 의심이 가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들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조용하잖아요. 뭐 몇 마디 뭐 이거 올린 거 외에는 계속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뭐 그러고 있을 수도 그러느라 바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 바쁘겠는가? 뭐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우리가 조용하니까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뿐이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뭐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저것 엄청나게 대응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대응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겨가면서 선수경 감독 아닙니까? 그 헌법재판소 변론할 때도 보면 자기가 선수경 감독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그렇죠. 어떤 때는 여기 밑에 사람들 지휘하면서 또 어떤 때는 뭐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뭐 이게 우겨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는 법조계에 굉장히 그 명망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직 검찰총장, 아, 그럼 예, 전직 헌법재판관, 뭐 대법관들도 있고. 예, 그 변호인단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 지금 뭐 놀고 있겠습니까? 다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이 분명히 이런 흐름에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윤석열 플러스 그 말씀하신 대형 로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렌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 검찰 동호회 문자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한상대. 한상대가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건 아까 제가 이제 타켓이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로 상징되는 기득권 엘리트, 그러니까 법조를 중심으로 한 그렇습니다. 기득권 엘리트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윤석열 날아가면 뭐 그거 윤석열이 이상한 짓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가잖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부감이 작동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한동훈이나 주진우나 예를 들면 이런 그 법조 엘리트 출신들도 정확하게 그 지점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그 윤석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권력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 자, 이재명에게 넘어가면 이게 왜 대형 로펌들이랑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는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겠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때문에 어떤 정책 때문에 뭐 이쪽을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겉으로 보이기에는 검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정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 계엄이 무산돼서 탄핵이 된 다음에 검찰을 날릴 것 같은 정권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전화변론이랄지 이 친구들의 이 늙은이들의 낡은 습속 그리고 더러운 욕망을 작동시켜 왔던 사실은 부조리고 부패거든요. 근데 그걸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지속시켜 왔는데 그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들, 검사장 이상급들이 놀았던 그 그라운드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움직였거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들과 검사장 이상급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권이 사라지는 거야. 현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직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할 데가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고 심우정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게 저는 지금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들의 어떤 집단 의식에서 가장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우정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검찰 이제 문 닫아야겠네. 이런 검찰을 뭘 하냐? 정권 교체하면 검찰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회를 작동시켜왔던 방식에서 그렇지. 검찰총장이 우리 편이면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시그널이 된 거고 저는 그래서 그 판사가 예를 들면 이거 대법원 가서 판례를 받아오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보다 심우정이 항고를 포기한 게 더 악질적인 행위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윤석열이 밖에 있게 된 이 상황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헌재가 선고가 지연되고 이런 거에서 그 전에는 없었던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구속 상태면 헌재가 재판을 끄는 거에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각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이 돌아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면 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락이 꼬이게 된 게 윤석열이 밖에 나오게 되면서부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 기득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은 플랜 A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는 윤석열 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나는 이번에 복귀한다. 이게 있고 그 윤석열 월드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플랜 B는 탄핵되더라도 정권을 연장을 이 재창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보수 정권을 재창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검찰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 자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를 유지를 하고 사법부도 어쨌든 간에 자기를 뭔가 이 터치를 이제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내란죄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든 간에 줄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정권 말기에 가서 뭐 사면을 받든지 어떻게든지 이 죽는 길을 벗어난다. 요게 이제 플랜 B인 거죠, 윤석열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의 여당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조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민주당 정권을 막아야 된다. 지금 민주당 정권 되면은 대통령도 하고 의회 다수도 하고 의회 다수 저러다가 만약에 이 민주당 정권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그만한 정계 개편이라도 한 번 더 뭔가 추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어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하면 뭐 200석 넘길 수도 있어요. 여당 돼가지고 옛날식으로 정계 개편 조금 하면은 200석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헌선도 뭐 넘는 건데 그렇죠. 그 견딜 거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윤석열은 뭐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윤석열의 플랜 B 정도에는 같이 여기서는 손을 잡고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그 유력 후보자들 있잖아요. 유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나는 현 체제의 기득권 그것도 가장 악독하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우정 항고 포기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김학의 늦게 기소했었던 것 그다음에 이제 김학의가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소했었던 것.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법꾸라지들 그 절차적인 문제로 어떤 사법적인 정의, 그다음에 실체적 정의는 다 무마시켜 버리려고 했던, 현혹시켜 버리려고 했던 그 인간들은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는 배제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뭐 법조 시장에서 그들의 논리대로 뭐 떠들다가 누구 재벌을 뭐 구명을 해준다든지 그거는 그들의 뭐 비즈니스니까 제가 상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의 인간들이 그런 수준의 늙은이들이 대부분은 60대 이상들이니까 한국에서 점잔을 피우면서 마치 어른인 양 행동하는 그런 정치 사회는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류 세력에서는 배제돼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김대중 전 주필을 비롯해서 조선일보에 그런 이상한 글을 쓰면서도 아직까지도 본인이 기자나 무슨 뭐 주필이라고 생각하는 칼럼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망이죠. 제가 보기에는 노망입니다. 노망. 예. 뭐 정규재 씨나 조규재
대기자나 조갑제. 조갑제, 조규제는 예전 조규제는 쌍방울의 투수였죠. 예. 네. 조갑제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김진 논설위원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 정당 정치 어떻게 왔어 2년 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해결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위기가 발생하면 이재명 수사하고 문재인 수사한다 그러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정권의 위기와. 예.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뭐 1년 차, 2년 차에 계속 사건으로 덮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좀 있으면 이재명 수사가 시작돼. 좀 있으면 뭐 문재인이 어떻게 돼.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 정치에서 중요하게 기능해야 되는 어떤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렇고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 김준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대한고래 프로젝트 발표하고 뭐 하면 뭐 의대 정원은 무조건 그냥 2,000명은 안 된 2,000명 늘린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정치가 대통령의 통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의존하고 있는 기반은 지금 어디가 되어 버렸습니까? 극우 세력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말하자면 보수가 작동한 세 개의 축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붕괴 혹은 상실 황폐화됐다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오랫동안 보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왔던 그러니까 농객들이 그렇죠. 올드 패션들이 이거는 완전 망했는데?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상황이고 여전히 말하자면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플랜 A는 정확하게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해보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2년 6개월 동안 망가뜨린 뭐 그전에도 정상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지금 얼굴인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윤석열까지 날리고 그래도 우리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와야지라고 하는 세력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 검찰권의 남용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건데 실제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있겠죠. 우리가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해주고 검찰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지만 김건희 수사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외에 그렇죠.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최근에 장제원 이철구 사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예를 들면 조국 수사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검찰이 그 역사를 쌓아오면서도 어쨌든 버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야당의 가장 주요한 대선 주자를 뭐 8개, 12개 혐의로 몇 년 동안 털어온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게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별 상관없이 거기가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이 기득권은 검찰 1순위, 이 기득권 전체는 굉장한 위협과 부담, 불안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